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멕시코 농장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아주 오래전, 내가 어린 소녀였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멕시코 북부 몬트레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농장에서 자랐다. 우리 아버지는 오렌지를 재배하는 농부였고, 어린 시절 나는 학교에 가기 전까지 그 농장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매일 농장에서 일에 바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에 할머니가 나를 돌봐주셨다. 할머니는 내가 글을 읽고 신발끈을 매며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배우도록 도와주셨다. 하지만 가장 소중하게 기억나는 것은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이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농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말고, 특히 농장 위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놀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 이유에 대해선 말씀해주지 않았지만, 동네 소문으로는 몇몇 아이들이 그 언덕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 경고가 언덕에 있는 동물들 때문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어느 여름밤, 내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있던 적이 있었다. 멕시코의 여름밤은 꽤 쌀쌀했지만 나는 날로 옆에서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새든 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잠에서 깬 나는 떨며 상황을 지켜봤다. 농장 직원들과 아버지가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쳤다. 아버지는 내가 깨어있는 걸 보더니 할머니에게 나를 침실로 데려가라고 손짓했다. 할머니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신 뒤 침실 문과 창문 커튼을 모두 닫았다. 평소 별을 보며 잠드는 걸 좋아했던 나는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커튼을 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잠들기 직전 부모님과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피곤해서 금세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길래 나는 그저 코요테가 나타났던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조금 후 우리 할머니는 마을 근처로 이사를 가셨고, 나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곳으로 함께 갔다. 우리 부모님은 주말마다 우리를 보러 오셨고, 다른 주말엔 할머니와 함께 농장으로 가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농장에 가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고, 종종 농장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며 나를 말리셨다. 나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화가 났지만, 할머니는 이틀 정도는 안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한 여자아이가 마녀에게 잡아먹힌 소년 이야기를 했다. 다른 아이는 삼촌이 마을 근처 언덕에서 마녀를 본 적이 있다며 떠들었다. 그 언덕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오렌지 농장이 있는 곳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마녀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은 그 언덕에 마녀가 살고 있으며 아이들을 납치해 수명을 늘리기 위해 죽인다고 했다. 나는 며칠 전 농장에서 벌어진 일이 떠올라 마녀 이야기를 꺼낸 걸 후회했다. 며칠 후 주말에 농장에 가게 됐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오렌지 나무 사이를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멀리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집을 나섰다. 걸음을 멈춘 곳은 바위와 덤불로 뒤덮인 농장의 끝자락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니냐, 니냐. 니냐는 스페인어로 작은 소녀를 뜻한다. 주위를 둘러보던 나는 언덕 비탈 위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바위 위에 서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온통 검은 옷을 입고 깃털 같은 것이 둘러져 있었다. 그녀의 입은 찢어질 듯 크게 벌어져 있었고 이빨도 모두 새까맸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눈동자가 잉크처럼 온통 새까맸다. 나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질렸고 그녀가 나를 부르자 몸이 얼어붙었다. 니냐,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줘.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두려움에 빠졌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와서 봐봐. 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는 점점 나에게 다가왔다. 이것 좀 보렴. 와서 봐봐. 겁에 질린 나는 뒤로 물러났고 그녀는 갑자기 새든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른 말씀을 들어야지. 빨리 오라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무섭게 변했고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집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채셨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내 말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우린 이 농장에 더는 올 수 없어.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일은 잊혀졌고 아버지는 결국 농장을 팔았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다. 그 일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그 농장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며 그곳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이야기, 백호와 단발머리 여자.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낡은 지갑을 주운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부터 계속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 처음엔 단발머리 여자가 손톱을 새빨갛게 칠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꿈이었어. 가까워질 즈음에 꿈에서 깨어나서 진짜 무섭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하루를 보냈어. 그날 밤에도 똑같이 악몽을 꿨는데 이번엔 교통사고가 나서 전복된 자동차 앞에 그 단발머리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백호 한 마리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 여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 나는 무작정 도망쳤고 도망칠수록 점점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도착했어. 너무 무서워서 울다가 그제서야 꿈에서 깼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 얘기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무서운 만화를 봐서 그렇다며 보지 말라고 했어. 나는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지갑도 버려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악몽은 계속됐어. 결국 부모님도 이상하게 여기시고 할머니가 용한 무당을 집에 모셔왔어. 무당은 아빠가 쓰레기장에서 찾아온 지갑을 보더니 지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 나는 그 지갑을 주운 후로 악몽을 꾸기 시작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무당은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며 부적을 써줄 테지만 큰 효과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 부모님과 할머니는 무당의 말에 화가 나서 따졌지만 무당은 미안하다며 나가버렸어. 그 뒤로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어. 어느 날 꿈에서 한옥으로 된 궁궐에서 단발머리 여자와 손을 잡고 놀고 있었어. 그동안 꿈에서는 도망치거나 죽음이 있었는데 그날은 여유롭고 평화로운 꿈이었어. 그 단발머리 여자가 나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어. 그래서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 그러자 여자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갑자기 소리쳤어. 순간 궁궐이 구겨지며 사라졌고 나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졌어. 겁에 질려 울고 있는데 갑자기 백호가 나타나 나를 한 입에 삼켰어.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어. 그 이후에도 매일 밤 단발머리 여자가 나오는 악몽을 꿨어. 나도 점점 악몽에 적응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원인을 알지 못했어.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무당과 신부님, 스님을 찾으며 노력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렇게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었고 부모님은 일상으로 복귀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악몽을 꿨어. 수업 시간에도 졸곤 했어. 하루는 졸다가 꿈에서 단발머리 여자가 백호에게 쫓기는 장면을 봤어. 여자는 차에 치여 쓰러졌고 그 꿈은 이전에 꿨던 사고 꿈의 원인이었어. 그제서야 소름이 돋아 할머니께 고백했어. 할머니는 내 사정을 이해하며 부모님께 말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나를 허름한 무당집에 데려갔어. 무당은 나를 보더니 그 단발머리 여자의 손톱은 뽑힌 것이라며 내가 그 여자와 논 것은 몸을 허락한 것과 같다고 했어. 무당은 앞으로 그 여자와 놀지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어. 부모님은 무당의 말에 따라 여러 군데를 다니며 해결책을 찾았고 마침내 백호를 보내기 위한 굿을 하게 되었어. 굿이 끝나고 나서야 악몽은 멈췄고 나는 평화를 되찾았어. 굿을 하는 동안 나는 백호와 단발머리 여자가 사라진 어둠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어. 굿이 끝나고 무당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나는 굿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했고 지금은 새로운 학교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이제 단발머리 여자도 백호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세 번째 이야기, 토치기 북부의 강변에서 들린 파 씻는 소리. 개개개의 키타로 같은 만화에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어 유명한 요괴인 아즈키아 아이가 있다. 하지만 내 고향인 토치기 북부의 강가 농촌 마을에서는 이 요괴가 단순한 우스갯거리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지한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가에서는 낚시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지만 지역 사람들은 강변의 특정 하천 부지에는 절대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까지 내게 수없이 반복해서 들려준 이야기였다. 아즈키아 라이는 강변에 나타나 팥을 씻는 소리를 내며 그 소리에 이끌려온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중학생이던 시절 친구들과 강가에 놀러 갔다가 차르륵 팥을 씻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 순간 무서움에 온몸이 떨렸다고 했다.
하지만 일행 중 2명은 요괴를 확인해보겠다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고 한다. 결국 그 중 한 명은 물에 떠내려가 실종되고 말았다. 그 소녀는 아마 용소까지 떠내려가 그대로 가라앉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살아남은 다른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했을 때 키 작은 노인 4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통 안에 무언가를 휘저으며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4명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고 한다. 그 순간 몸이 마치 가위에 눌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다고 한다. 실종된 친구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기절하기 직전에 첨벙하는 물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소년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수색이 이어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학교와 지자체는 강 근처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 덕분에 그 후로는 더 큰 사고가 없었다. 한 번은 어느 대학의 민속학 조교수가 연구를 목적으로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단순히 물살이 강한 하천부지에서 발을 헛디뎌 휩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역의 특이한 물소리가 사람들이 다른 무언가로 착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즈키아라이에 대한 전승은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나도 아버지에게 들었던 내 노인에 대한 목격담이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팥 씻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여전히 친구들이나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언젠가는 진상을 파헤치고 싶지만 아직도 무서워서 그 하천부지 근처에는 가지 못하고 있다. 4번째 이야기, 기숙사 폐쇄 전 마지막 신입생들의 기록. 난 외국에서 보딩스쿨을 다녔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 과정이었고 학생 절반은 기숙사에 살고 나머지 절반은 근처에서 통학했지. 학교는 1800년대에 설립된 오래된 곳이었고 낡은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었어. 외진 동부 자연속에 위치한 이 학교는 긴 역사만큼이나 건물마다 귀신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 오늘 내가 말할 이야기는 내가 9학년 신입생 때 생활했던 기숙사에 관한 거야. 우리 학교는 9에서 11학년이 함께 쓰는 기숙사와 12학년 전용 기숙사가 있었어. 그런데 유독 신입생인 9학년만 따로 쓰는 기숙사가 하나 있었지. 이 기숙사는 사건 사고가 많아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내가 입학한 해에 인원이 많아져서 10몇 년 만에 다시 열렸어. 그리고 난 그곳으로 배정받았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 캠퍼스 한복판에 있는 편리한 위치와 선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만족했어. 다른 기숙사들은 캠퍼스 밖에 있었는데 우리가 배정된 기숙사는 다이닝홀과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주말엔 밖에 나가지 않고도 식사와 생활이 가능했거든. 왜 이 좋은 기숙사를 그동안 폐쇄했을까 궁금해하며 들뜬 마음으로 입주했어. 기숙사는 2인 1실방 4개와 사감 선생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를 포함해 8명의 신입생이 함께 생활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지. 이 기숙사에 살던 학생들에게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 내 오른쪽 방에 살던 한 친구는 2학기 초에 퇴학당했고 1년 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 그 친구의 룸메이트는 11학년 겨울방학에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지. 결국 내 오른쪽 방에 살던 2명 모두 2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 내 방 왼쪽에 살던 친구는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와 절친이었는데 11학년 때 방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어. 하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결국 자퇴했어. 그리고 내 룸메도 그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했지. 11학년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라 대학 입시에 지장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래서 졸업할 때 8명 중 절반만 남았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땐 장난스럽게 저주받은 기숙사라고 말했지만 사실 좀 섬뜩했어. 8명 중 2명이 죽고 2명은 자퇴했으니 절반만 겨우 졸업했으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해도 기분이 묘했어. 내가 12학년이 되던 해 결국 이 기숙사는 다시 폐쇄되었고 지금은 학교의 행정용 건물로 쓰인다고 들었어. 지금도 페이스북에 9학년 초의 기숙사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기분이 참 이상해. 누가 떠나고 누가 남을지 모른 채 모두 즐겁게 웃고 있다는 게. 5번째 이야기, 귀신의 미소. 항상 꿈속에서 집이 나오면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2층 집이 배경이었어. 그런데 이 날은 처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배경으로 나왔지. 내 방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아빠와 동생이 이야기 중이었어. 혹시 엑스맨에 나오는 퀵실버 알아? 그런 느낌으로
아빠와 동생 뒤로 어떤 검은 형체가 빠르게 돌아다녔어. 빠를 때는 보이지 않다가 순간순간 그 형체가 보였는데 작은 키에 살집이 있고 나이든 여자 같았어. 검은 복장에 검은 긴 머리를 한 채 마치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 그러다가 엄마가 침대에 누워있는 남방으로 도망쳐왔고 동생과 나는 방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 아빠는 알 수 없는 존재를 해치우려고 거실에 남았지. 그런데 그때 그 존재가 아빠 등 뒤로 모습을 바꾼 채 나타난 거야. 흰 소복을 입고 검은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으로. 아빠는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커터칼로 아빠 등의 살을 쓱 긋더라. 해벌쭉 웃는 귀신을 보는 순간 꿈속에서도 소름이 돋았어. 너무 무서웠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안방에서 공격할 무기를 찾으려 했어. 그런데 무기를 제대로 찾기도 전에 그 존재가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지. 나는 긴 강목 같은 걸로 귀신을 쳤고 얼떨결에 커터칼을 내 손에 쥐게 됐어. 그리고 생각할 새도 없이 내 손이 귀신 쪽으로 가더니 커터칼로 그 목을 가로로 천천히 아주 깊게 그어버린 거야. 그 생생한 느낌이 너무 무서워서 손이 벌벌 떨렸어. 귀신을 쳐다보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이러더라.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 다시 자기 목에 가져다 대더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그 목을 긋기 시작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어. 식은땀이 흘렀고 귀신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목을 그을 때의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기분이 나빴어. 혹시 저주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감이 엄청났어. 귀신이 나오는 꿈을 많이 꿔본 적이 없어서 이 꿈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6번째 이야기, 열린 현관문과 목장갑의 남자. 저희 집이 비어서 친구를 초대했어요. 둘이 음악도 듣고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새벽 3시가 되었더라고요. 간단히 집 구조를 설명하자면 현관문이 있고 그 바깥에는 통유리로 된 샤시 미닫이 문이 있어요. 그리고 방 창문과 현관문이 같은 라인에 있어 창문을 통해 바깥이 다 보이는 구조예요. 새벽까지 친구는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수다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깥 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밤에 방에서 담배를 피웠던 게 떠올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니 현관문을 잠그지도 않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엄마야 하고 현관문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우리 가족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게다가 저희 가족은 모두 여자들인데 현관에서 느껴지는 기척은 분명 남자였어요. 저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집 안에 남자가 있다는 걸 알리는 척하려고 아무도 없는 안방을 향해 소리쳤어요. 오빠, 누구 왔나봐. 밖에 나가봐.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그렇게 외쳤죠. 다행히 현관문 밖에 있던 남자는 나가는 듯한 기척을 보였어요. 그가 나가자마자 잽싸게 현관문을 잠갔고 의자에 올라가 창밖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깥 샤시문 아래쪽에 남자의 팔뚝이 보였는데 하얀 목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샤시문 아래에 엎드려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최대한 큰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는 척했어요. 다시 창밖을 보니 그 남자의 팔뚝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하얀 밧줄이 계단을 따라 스르륵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도망치려다 밧줄을 놓고 갔나봐요. 그 밧줄을 잡고 다시 올라오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계단 아래에서 밧줄을 당기며 자리를 뜬 것 같았죠. 밧줄을 보는 순간 그 남자가 우발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려 한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필이면 새벽에 문이 열려 있었기에 남자가 조금만 더 대담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친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돌았어요. 7번째 이야기, 얼음 위의 비극. 어느 겨울날 학교 근처 연못이 꽁꽁 얼어붙었어. 5명이나 올라가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얼었지. 보충 수업이 끝나고 해가 저물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서 놀았어.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와서 어제 놀았던 이야기를 자랑했어. 그때 반의 한 친구가 어디서 놀았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어. 하지만 그 친구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였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나는 조금 불쌍한 마음이 들어 집에 갈 때 그 친구에게 몰래 연못의 위치를 알려줬어. 친구는 고맙다며 기뻐서 달려갔지. 다음날
그 친구는 학교에 오지 않았어.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어. 어제 그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서 부모님이 밤새 찾아다니셨는데 얼음이 깨진 연못에 빠져 동사했다고 한다.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하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8번째 이야기, 사라진 꼬마. 작은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5살 된 사촌 동생을 옷방에 두고 집안일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 사촌 동생은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평소에는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면 금방 찡얼대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혼자 옷방에서 잘 놀고 있었다. 작은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의아해하셨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집안일을 마친 작은 어머니는 옷방 쪽으로 다가가 문틈 사이로 아이를 몰래 지켜보았다. 사촌 동생은 인형을 가지고 혼자 노는 듯했지만 작은 어머니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아이의 행동이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뒤돌아가려던 순간 사촌 동생이 허공을 향해 말했다. 이번엔 네가 갖고 놀 차례야. 그리고는 인형을 툭 던졌다. 작은 어머니는 순간 놀라서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침착하게 물어보았다.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야? 사촌 동생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답했다. 얘 꼬마애 있잖아. 얘가 나랑 놀재.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방 안의 한쪽을 가리켰다. 작은 어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언가 오싹함을 느낀 작은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사촌 동생이 가리킨 쪽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나가서 놀아라. 그러자 사촌 동생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당황한 작은 어머니는 아이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가 때려서 얘가 울잖아. 그 말을 듣고 작은 어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한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그 방에 가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작은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9번째 이야기, 군대괴담. 난 33살의 남자고 서울에 살고 있어. 밤에 잠이 없는 편이라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막상 혼자 있을 때면 집안의 공허함을 깨트릴 무언가가 나타날까봐 두려워. 텔레비전을 볼 때도 반대쪽 등과 귀는 이불로 꼭 덮어둬. 오늘은 짧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2003년 여름의 기억을 꺼내려고 해. 악몽에 시달리던 그 여름을 말이야.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학교에 복학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 학교에 가기 전 공부라도 해보자 싶어서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한 친구에게 가서 한 달 정도 머물기로 했어. 그 친구와 나는 방학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의 친구와 함께 3명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지. 그 기숙사는 1층부터 5층까지는 방과 휴게실이, 지하에는 체력 단련장과 도서관이 있는 평범한 구조였어. 기숙사 생활이 처음이라 설렘도 느껴졌어. 아침에 공부하고 저녁에 술 한잔하고 게임하다 잠드는 게 우리 생활의 전부였어.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밤이었어. 소주 한 잔 마시고 10시에 들어와 맥주 한 캔 마시며 스타크래프트 한 판 했지. 친구는 축구 보러 휴게실로 갔고 친구의 친구는 본가인 경주로 간다고 했어. 혼자 방에 있기도 뭐해서 한 번도 안 내려가 본 지하 체력 단련장에 가서 런닝머신이나 뛰어볼까 했어. 휴게실을 지나가는데 친구가 묻더라고. 어디 가는데? 지하에 운동하러. 불 꺼졌을 텐데. 키면 되지. 방학 때는 안 열어. 거기 좀 이상할걸. 뭐가 이상한데? 몰라. 가보면 알아. 무서울걸. 친구의 말이 그냥 농담 같지는 않았어. 기숙사 분위기도 썰렁하고 어두웠거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 문이 열리자 지하 1층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지. 거울 속 나를 보며 혼잣말로 쫄지 마라. 라고 해봤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밀려왔어. 지하 20층 정도 되는 듯한 과도한 습기와 중압감이 느껴졌지. 문을 닫을까 고민하다가 엘리베이터 불빛에 비친 전등 스위치가 보여 나왔어. 손을 뻗어 불을 켜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렸어. 스위치를 켜니 넓지 않은 공간이 드러났어.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우회전하니 양쪽에 유리문이 있고 한쪽은 독서실 책상이 가득한 방, 다른 쪽은 초록색 바닥에 체육관이 있었지. 그냥 기분이 이상했어. 습하고 축축한 공기가 싫더라고. 체육관 문을 열고 불을 켜니 정면이 거울이었어. 거울에는 런닝머신과 그 뒤 벽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지. 런닝머신에 올라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
매끄럽지 않게 소리가 나더니 속도가 붙자 발걸음도 빨라졌어. 거울을 보며 뛰다가 뒤쪽 벽에 있는 창문이 보였어. 작은 목욕탕 창문 같은 게 눈높이에 맞춰 늘어서 있었지. 대부분 닫혀 있었지만 중간중간 열린 창문 사이로 초록색 이끼가 보였어. 한 10분쯤 뛰었을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흔들릴 때쯤 창문들을 바라봤어. 그때 나와 눈이 마주쳤어. 하얀 얼굴에 큰 눈동자가 보였지. 등부터 머리까지 소름이 쫙 돋으며 런닝머신 뒤로 넘어졌어. 무언가가 날 보고 있었어. 이끼 낀 담벼락에서 보호색을 띤 채로 말이야. 그 눈동자가 여전히 날 보고 있는지 확인할 자신이 없었어. 거울 속에서 다시 마주칠까봐 두려웠지. 조심스럽게 거울을 응시하지 않은 채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어.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갔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숨죽였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가움에 뛰어들었어. 바닥에 고개를 떨구고 5층을 눌렀지. 문이 닫히기 직전 용기를 내서 체력 단련장 쪽을 바라봤어. 그런데 런닝머신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 5층에 도착해 친구 옆에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어. 왜 이렇게 늦었노? 힘들더라. 20분 뛰었는데 지치더라고. 그러면 빨리 오지. 1시간이나 있다가 오노. 뭐? 시간을 보니 축구가 후반 70분쯤 진행 중이었어. 내려갔을 때부터 1시간이 지났다는 거야. 친구가 물었어. 안 무섭드나? 뭐가? 난 거기 몇 번 가보고 2번 다시 안 간다. 영화를 보던 중 친구의 친구가 말했어. 진짜 갔다 왔다고. 니 뭐 봤지? 심장이 멈출 듯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 그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지. 하얀 얼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책상 밑, 장롱 위, 어둡고 습한 곳. 우리가 굳이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을. 계속 응시하며.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 언젠가 꼭 보게 돼.